밤낚시하는 사람. 투고자 심야의 깡통님. 30대 남성 회사원 영업직. 체험 장소 사이타마현 국도 140호선에서 벗어난 옛길. 이것은 지금부터 3년 정도 전 11월 심야에 겪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업무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 기분 전환차 친구와 같이 심야 드라이브를 자주 나갔습니다. 그날 밤도 대학 시절 친구인 S를 제 차 조수석에 태우고 사이타마 지치부 방면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S는 저와는 다르게 약간 오컬트를 좋아합니다. 새벽 2시를 넘어섰을 무렵 같아요. 우리는 국도 140호선을 따라 야마나시 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치부의 밤길이라는 게 독특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끊기면 진짜로 어두워지고 전조등 근처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모처럼 말인데 살짝 옆길로 들어가 보자. S가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딱히 담력 시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일직선으로만 뻗어있는 국도에 지겨워진 저도 댐 쪽으로 돌아서 돌아갈까? 대답하면서 핸들을 꺾었죠. 국도에서 벗어난 그곳은 아라카와강 상류를 따라 달리는 오래된 현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포장은 돼 있었는데요. 차 한 대가 가까스로 지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인데다 왼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바로 밑이 강입니다. 오른쪽에는 울창한 산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만 신호가 나빠진 건지 갑자기 음악이 툭툭 끊기기 시작. 분위기가 무서워져 오디오를 껐습니다. 바퀴가 자갈이나 낙엽을 밟는 소리만이 차 안에 울립니다. 야, 저기. S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면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상향등 앞으로 만만하게 왼쪽으로 꺾어지는 커브길 근처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이런 심야의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처음엔 간판이나 다른 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다가감에 따라 그게 틀림없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옷은 살짝 더러워진 회색 작업복 같은 상하의. 키와 몸집으로 봤을 때 조그마한 남자인지 아니면 나이든 여성으로도 보입니다. 그 인물은 가드레일에서 몸을 내밀 듯 하면서 골짜기 아래, 즉 강 쪽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낚시였나? 순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바로 위화감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낚싯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이라고 할까요? 뭔가 붉은 실 같은 것을 맨손으로 꼭 잡고 있는데 그게 가드레일 아래 그 캄캄한 벼락 밑으로 쭉 뻗어 있었습니다. 야, 뭔가 위험할 것 같지 않냐? S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아는 척하면 안 된다 느끼고 엑셀을 조금씩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옆을 지나치던 순간 저는 아무래도 호기심이 생겨 옆눈으로 힐긋 그 사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양손으로 붉은 실을 쥐고 마치 우물물을 기어 올리는 것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꼭 슉 슉 하며 끈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도 섬뜩해서 서둘러 지나가면서 차의 전조등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옆 얼굴을 비쳤을 때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얼굴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달걀 귀신이나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얼굴 피부가 극단적으로 처져 있다거나 녹아 있다고 할까요? 눈과 코의 위치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겁니다. 다만 입으로 추정되는 부분만이 크게 찢어져 있었고 그곳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왜?
옆에서 S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정신없이 엑셀을 잔뜩 밟고 그 자리에서 단숨에 달려나갔습니다. 백미러를 보는 게 무서워서 앞만 계속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어서 지금 왔냐고. 새파랗게 질린 S는 그 말만 반복. 뭘 낚고 있던 거야 그거. 줄 끝에 뭔가 달려있었어. S의 말로는 우리가 지나치던 순간 그 사람이 줄을 확 끌어올렸고 그 끝에 개 정도 크기의 검고 젖은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와 편의점 불빛이 보이는 곳에서 겨우 차를 세웠죠. 우리들 모두 식은땀으로 펑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금 서로가 봤던 걸 확인하는데요. 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 하는 말에 S는 얼굴은 못 봤지만 줄 끝에 덩어리가 살짝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의 손발이 자라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했던 말이 진짜로 후덜덜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지난밤 일이 너무 신경이 쓰여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 차에는 앞뒤 촬영이 가능한 타입의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PC에 SD카드를 꽂고 그 산길을 달리고 있던 시간에 파일을 찾았어요. 영상에는 확실히 그 장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완만한 커브길, 전조등에 비친 가드레일. 거기까지는 지난번 봤던 광경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누구의 모습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악 소리 지르고 가속하는 모습은 기록돼 있었는데 중요한 작업복의 인물만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영상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역시 귀신이었던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창을 닫으려던 때 음성 데이터에 이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커브길을 지나기 직전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주행 소음 사이에 섞여 아주 낮은 잡음 같은 소리가 들어있던 겁니다. 볼륨을 높이고 헤드폰을 켜고 다시 들어봤죠. 치치치 하는 잡음 속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잠긴 목소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모이. 무겁다인지 마음인지는 모릅니다. 무겁다는 뜻의 오모이와 마음이란 뜻의 오모이는 같은 발음입니다. 단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아 바로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다. 오히려 그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이 세상 것이 아닌 존재였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 부근은 옛부터 물에 빠지는 사고가 많은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에서 죽은 누군가를 아니면 그 외에도 죽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끌어올리려는 잔류사냥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S가 봤다는 손발이 자라있는 검은 덩어리가 뭐였는지는 이제 와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두 번 다시 거기에 갈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치부의 그 커브길에서 한밤중에 우리가 뭔가를 봤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치부로 드라이브를 나갈 때는 국도에서 벗어난 좁은 샛길은 반드시 조심해 주십시오. 가드레일 너머로 붉은 줄이 뻗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집을 뺀 이유. 투고자 유즈키님 30대 여성 사무직. 체험 장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JR 남부선 나카노시마역 근처 아파트. これは私が川崎市の中の島に住んでいた頃の話です。 이것은 제가 가와사키시 나카노시마에 살던 때 이야기입니다.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것이 결정적인 집이었죠.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작은 복도가 있고 그 앞으로 서너 평 정도 되는 방이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원룸 구조입니다. 살기 시작하고 한동안은 딱히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일이 바쁘고 귀가도 늦어서 집에서 잠만 잘 뿐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깨달은 건 입주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한밤중에 울리는 인터폰이었습니다. 평일 심야 1시 반경. 이불에 들어간 직후에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니었고 친구가 올 예정도 없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취한 사람이 착각한 건가 생각했을 정도로 나가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인터폰이 울린 건 그 한 번뿐이었죠. 두 번째는 일주일 뒤. 이번에는 새벽 3시가 되기 전쯤 똑같은 소리로 잠이 깼습니다. 모니터도 안 딸린 낡은 인터폰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관에 다가가기도 무서워서 그대로 숨을 죽이고 있었죠. 역시 인터폰은 한 번만 울렸습니다.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야 인터폰은 울렸고 그게 몇 달을 계속됐습니다. 당시에는 스토커 피해나 거동 수상자에 관한 뉴스도 많았고 그리 무섭진 않았어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무더운 여름밤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드물게도 집에 일찍 돌아와 선풍기를 켜고 누워 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무렵 다시 띵동 하고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밤 11시 때. 지금까지보다 빠른 시간이었죠. 평소처럼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은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사람의 기척이 전혀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사람의 기척을 느꼈느냐 하면요.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요. 다만 그날은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말로는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누군가가 인터폰을 눌렀다 하는 느낌은 아니라고 할까요? 그저 거기에 울린 소리만 있을 뿐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어요. 살짝 망설임은 있었어도요. 용기를 내 현관으로 가서는 외시경으로 살며시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공동 복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관문에 귀를 대보아도 발소리 같은 건 들리지도 않았죠. 공포보다도 섬뜩한 느낌이 강해 그날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옆집 분 30대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요. 그분과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한밤중에 인터폰 울리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 사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은 안 울립니다. 하지만 그쪽 집 말이에요.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간 이유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살짝 말하기 어려운 듯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년 정도 전에 살던 여자가 한밤중에 인터폰이 울려서 고생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CCTV가 없으니 범인도 확인할 수 없어서 기분이 나빠져 나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과 완전히 똑같았으니까요. 단지 이웃 남자가 이어서 했던 이야기가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요, 딱 한 번. 인터폰이 울린 순간 문을 연 적이 있다고 했다는데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다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도 뛰어서 도망치는 소리도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눌렀던 거야? 그런 의문만이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로도 인터폰이 가끔 울렸습니다만 저는 그때마다 무시하고 일찍 자도록 생활을 바꿨습니다. 그 뒤로 이사 나갈 때까지의 반년간 결국 한 번도 인터폰을 누른 상대를 확인할 수는 없었죠. 마지막으로 지금도 하나 신경 쓰이고 있는 점은 집을 뺄 때 관리회사 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이 집? 전에 살던 분도 그 전분도 좀 빠른 기간에 집을 빼셨어요. 모든 분이 왠지 밤이 편치가 않다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폰이 누군가의 짓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고장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요. 지금도 답은 모릅니다. 다만 한밤중에 인터폰 소리가 들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댑니다. 뒤에 아는 사람. 투고자 후레하님, 30대 남성 시스템 엔지니어. 체험 장소 도야마현 도야마시 후레하산 전망대 근처 두 도로와 후레하 터널 주변. これは私が川崎市の中の島に住んでいた頃の話 그것은 です。 몇 년 전 여름 끝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나는 도야마시 중심부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야근으로 늦어진 날이 있어 그런 밤에는 같은 부서의 A 선배도 남아있다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으로 늦어져 회사를 나왔을 무렵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A 선배를 조수석에 앉히고 도야마역 서쪽에 있는 선배 아파트로 향하던 도중 가끔은 야경이라도 보고 돌아가면 어떨까 해 가벼운 기분으로 후레하산 전망대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니 평일 심야 시간대인 것도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없었죠. 조용한 전망대에서 우야마 평야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10분 정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잡담을 나눈 뒤 우리는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돌아갈 때는 구도로를 내려가 후레하 터널 방면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이 구도로라는 게요, 낮에는 별다를 것 없는 산길인데 밤이 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비탈길이나 낡은 가드레일, 커브길의 반사경이 덩그러니 떠올라 보이는 게 섬뜩해 솔직히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구도로에서 터널 앞쪽으로 나오는 넓은 커브길이었습니다. 거기에 가까워지려던 때 조수석에 앉은 선배가 갑자기 말없이 조용히 안전띠를 꽉 잡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선배는 창밖을 바라본 채로 작게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야?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룸미러를 보자 뒷좌석에 머리 받침대와 내 에코백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선배는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계속 앉아있잖아. 고개 숙이고. 농담으로 보기에는 얼굴이 너무 진지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같은 기척을 등 뒤로 느꼈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뭔가와 눈이 마주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룸미러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번 차를 세우고 스마트폰을 꺼내서는 뒤를 돌아 뒷좌석에다 손전등을 켜 비췄습니다. 시트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천의 질감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밝은 빛이 날아갔습니다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전등을 끈 순간이었어요. 차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고 에어컨의 냉풍이 갑자기 미지근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차가 이상하게 앞으로 안 나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게다가 아까부터 똑같은 커브길을 계속해서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비를 봤더니 내 차의 아이콘이 같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핸들을 쥔 손에 기분 나쁜 땀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같은 표지판이야. 아까도 여기 지나갔죠?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A 선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위화감을 느끼고 있던 저는 일단 세울게요 말하고 비상 깜빡이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내비 화면이 갑자기 시커매졌고 다시 로딩된다 싶더니 켜진 화면에는 터널 앞 갈림길까지 꼭 워프한 듯 내 차의 아이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심호흡을 한 뒤 뒷좌석을 다시 확인하자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뒤쪽 창문에 물방울 자국 같은 게 세로로 나 있었어요. 비도 안 왔고 언제 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져봤더니 말라 있습니다. 꼭 문에 기대 이마를 댄 위치 같았습니다. 내리는 건 터널 빠져나가고 합시다. 선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투가 무서워서 저도 순순히 따라 그대로 쿠리아 터널을 빠져나가 국도로 나왔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뭐였을까요? 선배를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던 중 그렇게 물었더니 처음엔 그냥 누가 타 있구나 생각했어요. 뒷좌석에 흰 옷을 입고 앞으로 숙인 얼굴은 살짝 보였지만 뭔가 눈이 마주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선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고향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부근에서는 같은 장소를 계속 빙글빙글 돌게 만든다 하는 소문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나는 귀신이 나왔다고 단언할 생각은 없어요. 내비가 버근한 걸 수도 있고 연속된 야근으로 나와 선배 모두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밤 이후로 코리아산의 구도로를 밤에 혼자서 지나는 것만은 아무래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랜만입니다.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마이크를 바꿨는데요. 이놈에게 당초에 소리를 못 잡고 잡음만 터져서 오랫동안 생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소가 뒷걸음질 치듯 살짝 좋아졌는데요. 소리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실험 단계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다가 USB 마이크로 바꿨는데요. 녹음 프로그램도 바꿔야 했고 그걸 잡는 시간이 엄청 소비됐네요.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이야기는 빨리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